이 자리에 참석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청해 준 김상훈 의원님과 우리 이정숙 회장님,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 동료 또 교수님들, 학자들, 그리고 제자들도 와 있고요. 준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뜻 하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구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구에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구에 가려고 그랬더니 다 말리더라고요. 일단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다. 지난달에 대구에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대구나 서울이나 뭐 세종시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똑같은데 공포라는 것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자 입장에서 또는 방관자 입장에서 각종 루머와 흑색 가짜 뉴스와 차별적인 것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가서 사회복지사 중에 어떤 자기 고유의 업무, 사회복지 업무, 요양 업무,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가 된 사회복지사 인터뷰를 했어요. 뭐 저라고 무서운 게 없겠습니까? 확진되고 뭐 치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감염되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 저도 걱정이 돼서 마스크 쓰고 인터뷰할까 하다가 벗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에 한 2번 그 외신 기자하고 또 인터뷰도 했고요. 다른 영어로 하는 방송국에 나가서 외국 기자들 또는 이제 학자들, 해외에 있는 그 방역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서로 이제 화상으로 동시 프로그램 몇 번 진행했었는데 한국이 일단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내부자 입장에서 걱정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낙관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직도 긴장을 한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많은 나라에서 특히 우리하고 가까운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 특히 또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분석하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 취약점이 있다는 거, 성공한 이 중간에 성공이라는 걸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장점을 우리가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엔 굉장히 취약한 약점도 동시에 드러나 있다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인권의 문제, 개인 신변, 그 정보에 대한 관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가장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경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270명이 넘는 사망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의료진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회복지사나 행정직원들, 그리고 하나하나 옆에 있는 이웃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잘 이겨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자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던 시민들 모두 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 질병에서 우리가 이겨났다면 가장 훌륭한 공헌자고 그 헌신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아주 일상화되고 보편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논문을 안 쓰고 글을 안 썼는데도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제가 주로 제 원래
그 학문적 영역이 지금 인구학회 있는데요. 인구학회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 또 고령화에서 이제 노인복지로 넘어가 노인복지, 의료, 그다음 보건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특히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 보건이 의료와 사회복지와 연합이 돼서 그 지역의 네트워킹이나 자원 발굴을 통해서 스스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역 보건 방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득 보장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일종의 빅뱅의 시대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입부가 좀 길었습니다. 이정숙 회장님이 저보고 되도록이면 대부분을 짧게 해달래요. 근데 인트로덕션부터 길었습니다. 발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쇄드린 PPT보다는 조금 더 수정해서 발표 자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고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작년 12월이죠. 우한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을 하죠. 호흡기 검체에서 이전과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2019-nCoV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죠. SARS의 변종을 해서 SARS-CoV-2라고 불렸는데 2020년 2월 10일 날 WHO에서는 이거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해서 COVID-19이라고 정식으로 명명을 합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빠른 속도로 중국 내부에서 감염자가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웃 국가죠. 한국하고 또 태국, 일본 등지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특별히 교류가 많았던 유럽 지역 중에서 이태리가 먼저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EU, 스페인, 독일, 프랑스, 유럽 전역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상륙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4세기부터 창궐했던 그 블랙 데스 디지즈죠, 그 흑사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겠어요.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를 건너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태리로 상륙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약 3세기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코로나가 블랙데스 디지즈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이 병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고 있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이죠. 질병이란 적이 어떤 놈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낙관론을 갖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WHO에서 68년도에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좀 최근이죠. 그 2009년도에 신종플루에서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좋으나 싫으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전까지는 코로나하고 살아야 됩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 약 214개 국가에서 581만 이상의 감염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약 36만 2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계산했는데 물론 이제 1,000만 단위로 죽었으니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전쟁에서 미군들이 몇 명이 죽었나 생각했더니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상자의 지금 한국 전쟁에 죽은 사상자의 3배가 넘더라고요.
확실히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서 중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관광객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죠. 그다음에 초기에는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자들부터 한국 내 감염이 시작되다가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질병인 특히 전염병은요, 그 질병 그 어떤 그 메디컬한 그런 팩터보다는 사회적인 팩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의료진의 문제, 빈곤, 빈부의 문제, 의료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차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고정관념이죠, 스테레오타이핑이 생기면서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 흔히 다문화라고 그러는 소수자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평소에 가지고 있던 태도였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혐오로 나오는 거죠. 인간의 혐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약 사회심리학에서 한 9가지가 있다는데, 물건, 냄새, 집단, 어떤 개념까지도 우리가 혐오적인 걸 갖고 있는데, 대구 또는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혐오감을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사회적 소셜 디지즈로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국내의 대응 단계는 상당히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프로세스가 있었죠. 물론 그런 지금까지 성공적인 이런 대처에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는다고 시킨 대로 일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의사들 라이센스 있다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을 해야 된다 의무 없습니다. 간호사들 마찬가지고요. 대구에 파견 나갈 때 그분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 휴업합니다. 혹시나 환자들이 들어와서 감염될까 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족, 어떻게 보면 감염되지 않는 잠재적인 그 환자에 대해서도 일단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는 자기가 문을 닫는 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우리 사회에 특별히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용기를 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여러 사람들이 직업적인 소명이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신변에 대한 그런 안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 자료는 아마 의원님께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보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이제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사망률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진단을 안 하면 확진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거기에 분모에 따른 거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한국의 코로나는 사망률이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10%에 육박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혹시 한국 사람 체질이 코로나에 강한 게 아닌가. 그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일단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약한 가설로 놓고, 정말은 이제 우리가 진단을 많이 했다는 것과 감염 방역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살렸다는 것,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로 설명하기도 상당히 치명률이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가 치명률이 극히 낮다는 것. 뭐 여러 가지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투명성과 개방성, 진실을 보여주려는 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표를 좀 보면은 이제 최근의 문제인데요. 우리 대학에서도 대면 강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교육부가 많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교수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약서도 씁니다. 저는 대면 강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과 새로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한번 적응해 보자. 이게 이제 방역, 검역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우리 한번 적응해 보자. 그래서 개강부터 이제 종강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에는 그럼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할 수가 있느냐? 낙관은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일단 제가 틀린 걸 하고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하는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뉴 노멀 시대는 우리가 인택트, 언택트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면서 수업이나 강의,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이제 부모라면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강의를 그동안 잘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차에 잘 됐다. 그래서 요즘은 수업을 할 때는 학부형이나 다른 학교 교수님도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 교환을 만들고 강의하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자니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사나 강사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교수들 이렇게 배를 보여드릴까요?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됐습니다. 한 5kg가 쪘는데요. 논 게 아니고요. 새로운 강의 환경의 교환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강의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3시간 정도 강의 교환을 만드는 거 1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2시간 노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 강의 만들고 그러자니 제 연구, 그다음에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한 연구 다 집어넣어가지고 강의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래도 12주 되니까 지금 12주 차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것도 수업에 넣고 토론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한테 하나의 도전이 되고 과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자, 코비드-19의 임상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치명률이 1~2%라지만 연세가 올라가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세 이상 어르신은 22%나 치명률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감염내과의 우리 동료 교수는 어르신이 왜 취약합니까? 했더니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노화는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죠. 그리스 시대 얘기죠. 건강 관리 또는 어떤 교육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떤 그 취약성이나 이제 어떤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이 들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어쩔 수 없는 노화로 병약해져서 이렇게 이제 병에 걸리고 많이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건 우리가 자연의 섭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포기한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노인 요양을 보다
지역사회적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하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저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인문학자들이 얼마 전에 그 비대면 화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저런 상황이니까 참 답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 사람들도 놀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인 것도 사실은 뭐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모인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병이 두렵지 않아서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노력을 기여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에듀치라는 분이 인문학자인데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선적인 스토리는 위험하다. 모든 상황이 다르다. 개개인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문화적 단위가 다 다르다. 같은 코로나를 경험해도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만 국장급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급의 직원하고 코로나 감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대구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싱글 스토리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국장으로 계시던 사회복지사는 편한 데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자기 업무를 지시하고 일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요양보호사분은 걸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걸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인 수치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울증, 자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국장은 2인실로 갔고 일반 직원은 6인실로 갔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차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시설이 이제 수용되는 시설인데 이 비슷한 일을 같은 조직에 같은 섹터에서 일하시는 이 두 분이 직급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코로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단선적으로 획일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재난적인 위기가 생기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과 어떤 디사이시브한 액션을 원하거든요. 질병은 암과 비슷하게 이게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파력이 강한 거죠. 근데 이 퍼져나가는 질병 때문에 치명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만큼 대중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상상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의료적으로 판명된 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확진자가 되면 나의 사생활 중에 내가 부끄러운 걸 어떻게 감춰야 될까? 그거 되게 곤혹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신용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버 지문을 통해서 내 동선이 다 이제 밝혀지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난 뭐 이렇게 잘못하고 사나 싶지만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요. 보호될 어떤 그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러자니 어떻게 됩니까? 루머가 많이 생기죠. 그죠? 가짜 뉴스 많이 생기죠. 근데 가짜 뉴스나 루머나 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민 의식을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고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견해를 다 내놓고 합의된 어떤 또는 과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란 그런 지식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 시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면 도덕적 수준의 기대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몇 가지 알려진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러닝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실업, 특히 대량 해고가 아직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인스티튜셔널한 그런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대량 해고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디터링 할 수 있는지, 막을 수 있는지, 지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정부 고위직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고심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대량 레이오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소득의 재분배, 특히 빈부격차와 계급의 갈등, 아주 심각한 일이 되죠. 병원에서도 의사들 또는 이제 보건, 행정, 정책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위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중요해집니다.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돼서 우리한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우리 얹어져 떠돌고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있는 사람들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웰니스 체크하는 그 일반 병원에서 건강 관리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고요.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일단 그 스마트 케어라는 부분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보건복지부 전달이나 보건 시스템을 엎치면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시의적절하게 건강을 모니터해서 건강 이상을 일찍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빠서 마스크를 놓고 오거나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약주 한잔 하시면 꼭 마스크 어디다 두고 오지 않습니까? 택시 못 탈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항상 챙겨야 되는 거.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식당에 음식이나 그 주문해서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사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이제 패킹한 음식 많이 팔죠. 그런 거 찢어 가지고 먹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죠. 이제 어머니 밥상은 점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노멀 시대, 언택트 이코노미,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법, 그리고 로봇인데 전 로봇은 어렸을 때 태권브이만 생각했는데 저희 고대 의료원에도 로봇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로봇가 삑 돌아다니면서 좀 뭐 하나 했더니 그 손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손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네가 날 아니? 근데 AI가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AI가 로봇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인구에 대해서는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직업이 본업이 인구 쪽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떤 신사회적인 위험으로 도래하죠. 그러면 이제 출산율 변하고 사망률 변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사망률은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을 65세부터 이제 약 80세, 83세까지를 이분들이 인구 집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비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죠. 뒷부분에 부양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부양비는 이제 돈이 아니고요, 그 비율이죠, 레이쇼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부양을 할 때 부양의 피부양자인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20년도에는 지금이죠. 21.7입니다. 이게 30년도에 가면 이제 38%, 50년도에 가면 77.6%가 되고요. 2065년대에 되면 100이 됩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지만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은 노인만 부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0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도 부양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양쪽으로 부양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고령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고 부양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노인의 의료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보장과 이제 복지 부분의 양적 팽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라는 것이,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 커졌지 않습니까? 3차 추경을 벌써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온고잉리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그 노인 복지나 의료 때문에 일어나는 재정 부담은 이런 뭐라 그러죠? 재난 기금의 수준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우리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어느 순간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복지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정수 회장님한테 선진복지 이제 선진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선진이라는 거를 인정하면 선진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이름을 좀 써보시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전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만큼 의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진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소득은 올라가고 교육 수준 높아지고 수명도 늘었지만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았잖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게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라이빙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목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국가.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전한 도시국가 형태가 그리스 도시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완벽한 인권과 도시국가와 서로 연합하는 그런,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나름대로 가치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거로 이제 복지 전달 체계와 급여를 포함해서 복지의 어떤 보다 수준 높은 어떤 지점을 목표를 삼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복지 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당면 과제로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재정 적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현 세대, 특히 이제 노인들한테 급여를 제공하겠습니까? 후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후세대들이 기성세대 노인을 부양할 만한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복지 체계 또 노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의료 부담 또는 이제 소득에 대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시도한 것이 그 노력의 첫 어떤 발걸음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생각해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제도라는 게 노인성 장애라든가 노화,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 부담에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나의 이제 의료 복지 또는 보건을 포함한 복합적인 서비스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자 해서 만든 거죠. 근데 요양시설, 특히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하는 요양제도의 그 장점과 단점이 최근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장점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약 70만 정도의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어떤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마켓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설립하고 그 운영하는 거는 시장 경제에 맡겼죠. 그래서 민간의 자본이 시설 투자에 들어오고 정부는 이제 수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굉장히 빨리 팽창했고, 거기다 경쟁이 붙으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진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게 그 중에 그 학대 방임 문제예요.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안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 있는 어르신 학대 받았습니까? 스크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냐면 그럴 리는 없죠.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인 학대의 첫 번째가 존속이 직계 가족이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시설 학대거든요. 근데 우리 시설 학대가 보고가 안 돼요. 그럼 한국은 시설은 굉장히 뭔가 인간적이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어르신이 집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탈시설화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안락한 주거 환경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노년기가 되면요, 어떤 사회적 관계가 가족 중심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공간도 주거와 주택, 지역 사회로 좁아들게 돼 있죠. 그럼 거기서 주거적인 욕구뿐만 아니고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노인은 신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과 참여, 그리고 노인복지, 의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그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그분이 사시던 주거를 이탈하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만족 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할 수 있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는 특별히 주거의 이동이 빈번한 사회예요. 이웃 일본이나 서구 사회하고 달리 세종시의 인구가 최근에 35만까지 나왔는데 거기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시골이었거든요. 산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옮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2만 5천 명이 내려왔어요. 독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서독의 본이라는 도시에서 베를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중앙 공무원이 본에 있다가 베를린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베를린으로 갈 사람 1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베를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자기 업무를 바꾸는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반대로 베를린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되도록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런 노력이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이고
그 삶의 행복이라든가 안정감을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직업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를 일시적으로 옮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영속적으로 그리고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문화사회적인 차이는 나라마다 있으니까 시대마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노년이 됐을 때 주거를 이탈하는 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탈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지막 인생에 너무 큰 시련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를 반대로 오히려 그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충분한 케어가 되면은 그만큼 돈이나 노력이나 의료적인 소비가 없이도 예산에 대한 소모가 없이도 어르신들이 그 정도나 그 이상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이제 접근이고요. 탈시설화 정책,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주 공간을 시설해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장기 요양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을 제가 불효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바쁜 시간에 어르신 찾아뵙고 그리고 치매로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 욕창이 나신 분들 그런 가족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불경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을 좀 부담시켜주고 손을 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지난 10몇 년 동안 너무 빨리 양적으로 확산되면서 효라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약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보내드려 놓고는 찾아뵙지 않는다는거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경증 중증에서 요양시설에 가면서 상당히 나빠지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종결이죠. 어떤 제약이나 리스트릭션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다니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그런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가 인간의 행복의 기본이죠.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해야 되죠.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일할 땐 요양 저 큰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는데 주위에 있는 요양기관을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환자들을 보내야 되니까 재활과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죠. 뭐 골절이라든가 뭐 골다공증 이쪽에 엉덩이뼈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 임무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다 모아놓고 지역의 요양시설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고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게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참 속편한 얘기를 하지만 뭐 다시 전제로 얘기하지만 한국이 복지 선진 국가에 달성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그런 접근을 가자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다 방이 있어요. 아주 좁은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이 있고 거기 가족들 손주도 사진을 붙여놔요. 근데 생활은 중간에 그 공간에서 하지만 작은 침대, 이 복도 같이 작은데 자기 공간이 다 있어요. 물론 문은 없어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 이동권이나 이제 치료 때문에 케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런 걸 보면서 저렇게 디귿자로 된 자기 공간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얼마나 그분의 프라이버시나 그 생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시설 하시는 분이 좀 더 개선해서 나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게 이 사회적 관계가 심지어 그 회복을 통해서 지역 사회 일원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설 위주의 요양 제도가 이게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충분히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 지역에서 늙어가기입니다. 여기 이제 공선희 박사님이 그쪽에서 저한테 조언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철학자 이름이 떠오릅니다. 미셸 푸코라는 분이 이제 그 Madness in the Society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미쳐가고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고 국가가 미쳐가고 사회가 망각에 이르른다는 그런 중요한 논구를 해서 아마 커뮤니티 케어나 이제 탈시설화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엠마뉴엘 레비나스나 이제 자크 데리다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 장소 사람 환대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리 아파트 좋아하죠, 땅 좋아하죠. 없으니까 경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은 장소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철학자 얘기는 점유할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강남에 사시다가 분당으로 가셨다가 또 요양원으로 가시죠. 가슴 아프죠? 근데 가슴 아픈 건 아니에요. 공간은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공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살다가 다문화 인구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멸하고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점유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올 사람들에 대한 대비와 배려를 해야 되겠죠. 미리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환대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오고 기여했는데 건물도 짓고 뭐 도로도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방인들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환대란 말씀입니다. 호스피탈리티요. 어르신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는 아마 반대일 거예요. 우리가 살던 사람, 우리 뒤에 오는 사람, 젊은 사람,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앞에 살던 세대를 쫓아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데리다가 얘기한 이제 장소 사람 환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왜 어른들을 쫓아냅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되니까. 그 자리는 내 다음에 누가 돼야 됩니까? 내 자식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자식은 나를 안 쫓아낼까요? 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요양에 대해 제도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방, 조그만 장소를 점유하는 것까지 못 빠져가지고 어르신을 쫓아내서 알 수 없는 시설에 몰아넣고 우리의 망각에 기억의 망각을 덮어씌워가지고 어른들을 잊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저기 요양원 한 번씩 가보면 꼭 전화해달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꼭 계시죠. 그게 무슨 증상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할 게 있는데 아직도 해줄 게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데 가족들이 날 찾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연락해서 제발 이거는 내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쫓아냈어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이 돌아와도 내 자리, 내 아파트, 내 지역사회 뺏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 포용력이 없냐. 그러면 우리 자식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도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탈시설화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탈시설화 진행이 됐습니다. 각 나라마다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상하게. 특히 노숙자에 대해서 탈시설한 이제 노인 어르신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신 질환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의약품이 나오고 통원 치료가 가능해짐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용해서 감금되었던 이제 정신 어떤 그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풀어놓죠. 그러면서 노숙자가 많이 생깁니다. 노숙자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노숙자는 왜 생길까요? 집으로 못 들어가죠. 시설로도 못 들어가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죠. 인 비트윈이 되는 거죠. 그분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계시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시행착오를 한 게 뭐냐면 주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쉘터를 만들어요.
제가 미국의 조그만 대학에서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숙사가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그게 노숙자 쉘터였어요. 이렇게 팔이 긴 사람 이렇게 뻗으면 양쪽 벽이 이제 만나요. 그렇게 작은 데인데 그게 뭔가 했더니 노숙자들이 구걸 하던 정부의 그 사회부장 지원금을 받던 해서 하루에 일부를 주면 자게 만드는 호텔이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일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데 없으니까 일불 주세요. 얻어가지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노숙자의 문제는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갈 데가 없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다 실패했죠. 일본도 지하철 지하철이 가는 밑에다가 다다미 방 쫙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를 한 번에 수용한 적이 있어요. 다음 날로 다 도망갔어요. 그분들은 집 공간 쉘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탈시설화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국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원이 되는 거죠.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커뮤니티 케어로 남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한테 숙제를 많이 줍니다.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장기 요양도 복지부가 낸 과제였고, 커뮤니티 케어도 저는 그 전부터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복지부가 행안부하고 같이 사회 서비스 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하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돌봄 문제가 보편화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고요. 가족이 있다 해도 어르신을 돌볼 며느리란 딸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봄이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탈시설화가 돼도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것을 녹여놓자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싱글 스토리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제도를 만들면요,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럼 제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도는 룰이고 규범이에요. 저는 그거를 많이 만들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일종의 정책하는 사람이 중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되는데 시민단체 실패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공금 횡령의 문제, 또는 자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갈등과 이념의 차이로 다투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제도가 가는 겁니다. 제도를 개혁해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 노력을 안 하고 제도부터 개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일을 안 해요. 그런 우리 어려운 문제에 계속 누적적으로 우리 사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제도를 만듭니까? 코로나 이게 언젠간 지나가죠. 근데 얼마나 많은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대응 못하고 여기 국회지만 법, 제도, 예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제도를 만들면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임무가 희석이 돼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살던 곳 또는 집, 반드시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이제 재작년에 제창을 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 물론 이제 요양 장애인이나 이제 정신보건인 사람은 이제 리헵 인 플레이스가 되겠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결국 어려운 문제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에서 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으로 지역 사회를 커뮤니티 케어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권한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서 또 보다 작은 지역으로 어떤 권한을 이용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으로서 지역사회, 어떤 클라이언트, 문제가 있는, 그래서 조력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지역사회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 이렇게 이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복지부에서 제가 얻어다 쓴 거고요.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병원에 있을 때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인테이크하고 디스차지 두 가지를 제가 담당하는데, 퇴원할 때 이제 사이코소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심리사회 사정을 하죠. 그래서 나가실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재산이나 소득이나 뭐 가족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퇴원을 지원하는데, 이때 지역사회에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서비스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이 연락을 하죠. 우리 어르신이 환자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는데 그쪽이 제대로 받아라.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얘기해라. 병원 진료나 이런 자료 다 주겠다. 그래서 연계를 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환자를, 어르신을 이제 인계받는 그 사회복지사나 어떤 그 지역 일꾼이 그 지역의 안에서 기존에 가동하는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리퍼럴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통합 의료 보건복지 사례 관리 통합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은 지원이 되는 거죠.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재활이나 이런 걸 병원 시설을 통해서, 의료 시설을 통해서 운영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웰니스 쪽으로 관리, 건강 관리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그림이 좀 흐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1년부터 올해가 2년째인데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도 사업 사례 발굴했고요. 이거는 이제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노인 돌봄 케어 모델,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 모델, 정신질환, 그다음에 노숙인,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데, 뭐 이거 지역사회에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전개하다가 잘된 부분은 이제 시상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옵티멀한 모형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의료 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그 국가 자격증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대학 졸업하면 2급, 그다음에 시험 보면 1급인데, 그리고 1년 동안 병원이나 정신 시설, 의료 시설에서 아주 힘들게 수련을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라이센스 자격증이 나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당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후배 사회복지사들한테 기술 혁신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말라고. 의사들 바쁘고 할 거 되게 많고 간호사들 엄청 일 많아요. 우리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라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기술 혁신, 어떤 테크니컬한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을 땐 우리가 좀 앞장서서 나가보자. 어려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후배 사회복지사들한테 요구고요.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다른 직업군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제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직도 의료복지사 후배들이 병원에서 회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부수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중요한 일. 근데 한국의 뭐 의료 그 체계에서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간병인 제도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없앤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은 의료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회복지사나 다른 쪽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논문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하고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 최근에 부각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커뮤니티 케어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하나의 연장선 부분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이해하는 것들, 이게 철학이거든요. 또한 가치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변혁기에 상당히 뭐라 그러죠?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얕은 공부를 했지만 코로나 때 가장 취약한 분들은 이제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국가는 뭐냐면 사회 기본적인 문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을 보세요. 인종차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 기본적인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나 되는 그런 나라에서 흑인이나 그 유석인들 또는 외국인 차별하는 거, 그 전혀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잘해오고 지금도 잘한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우리 서로 박수를 쳐줘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열심히 찾아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가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서 마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취약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앞으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점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고민하고 이걸 없애야지 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뭔가 그래도 사회와 정부를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장황했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운 시간 여러분 오셨는데 큰 도움이 안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걸로 제 발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